어서 오세요. 어머님? 여긴 어떻게? 평소와 다른 차림새. 하지만 시연은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나 좀 숨겨주면 안 되겠니?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전 시어머니. 제발. 며칠만 나 좀 숨겨주렴. 시연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한 일이 가득 생기길 기도하겠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높은 빌딩 꼭대기층에 있는 선진그룹 회장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마치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작아 보였어요. 그 넓은 방 한가운데 60대 초반의 여자가 커다란 가죽 의자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김하선. 이 선진그룹 회장이라는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는지 그건 본인만이 알고 있었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 혼자 힘으로 아들을 키우고 회사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궈낸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대단하다고 했지만 정작 본인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악착같이 버텨온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상무님께서 요즘 만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화선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 위에 올려놓은 펜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연애를 한다고? 네, 꽤 진지하게 만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화선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들이 30이 넘도록 연애 한 번 제대로 안 하더니 드디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긴 모양이었어요. 어머니로서 기쁜 마음이 먼저 들었죠. 그래, 우리 호민이도 이제 정착할 때가 됐지. 하지만 곧이어 현실적인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집안 딸이래? 그래도 회사에 도움이 되는 집안이면 더 좋겠는데. 비서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화선의 눈썹을 찌푸리게 만들었어요. 평범한 집안이라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배경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화선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 아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요즘 세상에 집안만 보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비서가 나가고 난 뒤 화선은 책상 한쪽에 놓인 사진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남편 사진이었어요.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똑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화선에게는 그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리움이 되기도 했어요. 여보, 당신이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화선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떠난 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혼자서 아들을 키우고 회사를 지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들에 대한 기대가 남들보다 조금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화선은 집에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넓은 저택이 조용했어요. 예전에는 아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집이 아들이 분가한 뒤로는 너무 고요해졌습니다. 집사가 가져다 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화선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느 집안 딸일까? 화선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젊은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에게 구박받던 날들이었습니다. 집안이 변변찮다고 아들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명절 때마다 부엌에서 종일 일하고도 밥상머리에서 구박을 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화선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며느리에게 주고 싶지 않았어요.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 호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요즘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 있어요. 화선은 전화기를 귀에 대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엄마도 들었어. 어떤 사람이니?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들뜬 목소리에 화선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화선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얼굴 한번 보자. 언제 시간 되니? 이번 주말 어때요? 식사 자리 마련할게요. 그러자꾸나. 전화를 끊고 난 뒤 화선은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 분명 괜찮은 사람이겠지요. 하지만 평범한 집안이라는 말이 마음 한구석에 걸렸어요. 약속한 주말이 되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의 조용한 룸에서 화선은 아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하얀 식탁보가 깔려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리고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김시연. 25살의 그녀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살짝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또렷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시연이라고 합니다. 화선은 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예쁘장하고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하지만 입고 있는 옷이나 들고 있는 가방이 평범하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브랜드 로고 하나 없는 깔끔한 가방, 수수한 디자인의 원피스. 화선의 눈은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 어서 앉으렴. 시연이 자리에 앉으며 작은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는 자리인데 빈손으로 오기가 그래서요. 별건 아니지만 받아주세요. 화선은 쇼핑백을 받아들었습니다. 안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전통차 세트가 들어있었어요. 어머,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선물치고는 소박했거든요. 물론 마음이 중요한 거지만 화선의 눈에는 그 소박함이 시연의 형편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화선은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졌어요. 부모님은 뭐 하시니? 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세요. 그렇구나. 형제는? 오빠가 한 명 있어요. 지방에서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시연은 묻는 말에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숨기거나 부풀리는 것 없이 솔직했어요. 하지만 대답이 이어질수록 화선의 표정은 미묘하게 굳어갔습니다. 철물점이라, 가정주부라. 화선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호민이 시연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엄마, 시연이가 많이 긴장했어요. 너무 긴장하지 마. 그 모습을 본 화선은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이 저렇게까지 챙기는 걸 보니 정말 마음을 준 모양이었어요. 아들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긴장하지 마. 밥이나 맛있게 먹자. 식사가 끝나고 헤어진 뒤 화선은 차 안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무 평범한데. 사실 평범해도 못 미치는 것 같았죠. 집안도 배경도 가진 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물론 착하고 성실해 보이기는 했어요. 긴장하면서도 예의 바르게 대답하는 모습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벌가의 며느리로서 감당해야 할 것들을 저 아이가 해낼 수 있을까요? 화선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집에 돌아온 화선은 거실에 앉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애가 우리 호민이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호민은 환한 얼굴로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엄마, 시연이 어땠어요? 괜찮죠? 아들의 얼굴에 가득 찬 기대와 설렘을 보니 화선은 차마 속마음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렇게 행복해하는 아들의 얼굴을 어떻게 실망시킬 수 있겠어요? 그래, 착해 보이더라. 화선은 아들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된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저 아들의 행복을 바라는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화선은 아들의 연애를 지켜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어요. 시연이 나쁜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하고 아들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도 보였어요. 하지만 볼수록 마음에 차지 않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연이 저택에 놀러 올 때마다 화선의 눈은 사소한 것들을 놓치지 않았어요. 밥상 차리는 걸 돕겠다고 했을 때 그릇 놓는 위치가 틀렸습니다. 말투도 그랬습니다. 존댓말을 쓰기는 하는데 어딘가 화선이 느끼기엔 격식이 부족해 보였어요. 화선은 그럴 때마다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물론 대놓고 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한숨 소리를 시연이 눈치채지 못했을 리 없었습니다. 어느 날 호민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시연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화선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호민아,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란다. 알아요. 근데 엄마, 나는 시연이 아니면 안 돼요. 아들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화선은 그 눈빛을 보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젊은 시절 자신도 저런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 화선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오랜 지인인 은진 어머니였어요. 회장님, 우리 은진이 이번에 한국 들어온 거 아시죠? 은진이가 아직도 호민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호민이만 바라봤는데 참 안타까워서요. 화선은 전화를 받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은진.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집안의 딸이었어요.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무엇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아이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화선은 은진이가 며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회사에 도움도 되니까요. 그러게요. 우리 호민이가 요즘 만나는 애가 있어서요. 회장님, 요즘 그렇게 만나는 여자 없는 남자애들이 어디 있나요? 자리만 마련해 주시면 은진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은진의 엄마의 말에 화선은 심란해졌어요. 상황을 좀 봅시다. 전화를 끊고 난 뒤 화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진이 같은 아이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아들이 저렇게까지 고집을 부리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호민이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해왔습니다. 엄마, 시연이가 임신했어요. 화선은 전화기를 든 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임신이라니. 이제 결혼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엄마, 듣고 계세요? 나 아빠 돼요. 엄마는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너무 행복해 보여서 화선은 애써 감정을 눌렀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입에서 나온 말과 마음속 생각은 달랐습니다. 화선은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결국 두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조촐하게 가족들만 모여서 식을 올렸어요. 시연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수줍게 웃었고 호미는 그런 시연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화선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끝내 진심으로 웃지 못했어요. 결혼 후 시연은 화선이 사는 저택으로 들어왔습니다. 호민의 회사가 저택에서 가까웠고 임신한 시연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어요. 저택으로 들어오던 날
시연은 넓은 거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꿈 같아요. 하지만 시연의 그 말을 듣는 화선의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꿈 같다고요. 화선에게 이 저택은 피땀 흘려 일군 삶의 터전이었어요. 그런데 저렇게 가벼운 말로 표현하다니. 화선은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저택 생활이 시작되고 시연에게 유일하게 따뜻했던 사람은 집사였습니다. 20년 넘게 화선을 모셔온 충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리둥절해하는 시연에게 이것저것 알려주었습니다. 작은 사모님, 여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회장님께서는 아침에 따뜻한 물을 먼저 드시거든요. 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집사의 친절함이 낯선 저택에서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시연의 배가 제법 불러왔습니다. 임신 중기에 접어든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저녁이 되자 빗줄기가 굵어졌어요. 시연은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오늘 중요한 접대가 있어서 회식 중이었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시연은 문득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김치우동. 결혼 전에 남편과 자주 먹던 것이었어요. 비 오는 날이면 포장마차에서 얼큰한 김치우동을 함께 먹곤 했습니다. 호민과 함께 가던 고급 레스토랑도 좋았지만 무언가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했었죠. 그럴 때 한 번씩 시연이 호민을 데리고 가던 곳이었어요. 시연은 일어나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고급 식재료들이 가득했지만 먹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었어요. 냉장고 문을 닫으며 시연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 김치우동 먹고 싶다. 시연은 휴대폰을 들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김치우동이 너무 생각나요. 옛날에 우리 자주 먹었잖아.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집에 갈 때 사갈게. 기다리고 있어. 전화를 끊고 시연은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남편이 사다 줄 김치우동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뭘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 시연은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호민 씨가 김치우동 사온다고 해서요. 화선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김치우동?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송 실장한테 얘기하면 될 것을. 뭘 바깥에서 사오게 하고 그래. 시연은 민망한 듯 웃었습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화선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집에서 못 먹을 게 뭐가 있다고 김치우동 같은 걸 사오게 한단 말입니까? 말만 하면 만들어서 대령해줄 직원이 한둘이 아닌데. 잠시 뒤 화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조은진이었어요.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화선은 방으로 들어가 통화를 받았습니다. 그래, 은진아. 무슨 일이니? 그냥 어머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요즘 호민 오빠는 잘 지내요? 화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호민이는 오늘 접대 있어서 회식 중이야. 강남 쪽 그 호텔바 있잖아. 거기서 하나 봐. 전화기 너머로 은진의 숨소리가 살짝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머님, 다음에 인사드리러 갈게요. 전화가 끊어진 뒤 화선은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왜 장소를 알려주었을까요?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입에서 나와버린 말이었어요. 그 시각 은지는 술을 한 잔 마시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화선에게서 들은 장소로 향하고 있었어요. 빗속을 달리는 택시 창문에 빗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저택에서는 시연이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남편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시계를 확인하고 휴대폰을 확인하고 다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시연은 불룩한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곧 오실 거야. 창밖으로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비가 쏟아졌어요. 시연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불안했어요. 그 시각 호미는 회식을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은진이 서 있었어요. 빗속에서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빗속에서 호미는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조은진이었어요. 술 냄새가 났고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은진아,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호미는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진은 비틀거리며 한 발짝 다가왔어요. 오빠, 오랜만이야. 은진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호미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집에서 시연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은진은 호민을 바라보며 옛날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화선이 주선했던 만남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명절 때 화선의 저택에 초대받아 갔던 날 화선은 은진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말했었습니다. 은진아, 우리 호민이 좀 챙겨줘라. 너 같은 애가 며느리로 오면 내가 얼마나 좋겠니? 그 말을 들었을 때 은진은 얼마나 가슴이 설레었는지 몰라요. 호민과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화선이 직접 차를 내려주고 마치 이미 가족이 된 것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은진은 그게 다 진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호민이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배경도 없는 평범한 여자와요. 은진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화선이 그렇게까지 자신에게 잘해주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빠, 나 버리고 결혼하더니 행복해? 은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호미는 한숨을 쉬었어요. 은진아, 무슨 소리야? 너랑 나랑 뭐가 있었는데? 은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가 있었냐니요? 그 많은 시간들이, 그 많은 만남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입니까? 어머님은 나랑 잘 되길 바라셨어. 오빠도 알잖아. 명절 때마다 나 불러놓고 오빠랑 같이 있게 해주시고. 그게 다 뭐였는데? 호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은진에게 그런 기대를 품게 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어요. 하지만 호민 자신은 은진을 그런 눈으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은진아, 나는 처음부터 너한테 여지를 준 적 없어.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어머니 생각이지 내 생각이 아니야. 그 말에 은진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바보처럼 기다린 거잖아. 오빠랑 결혼하려고 다른 사람 만나지도 않고 이 나이까지 뭘 한 거야 나는. 은진이 비틀거리며 호민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술 냄새가 더 진하게 풍겼어요. 호민은 은진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택시 타고 집에 가. 이 비에 이러고 있으면 안 돼. 하지만 은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아직 할 말 안 끝났어. 호민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시연에게 늦는다고 연락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은진이 호민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전화하지 마. 그 여자한테 전화하는 거지. 그 여자가 뭐가 좋아서 그래. 호민의 휴대폰이 주머니 안에서 진동했습니다. 시연이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하지만 은진이 계속 붙잡고 있어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각 저택에서 시연은 휴대폰을 귀에 대고 신호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신호만 가고 남편이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매번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시연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회식이 아직 안 끝난 걸까요?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시계를 보니 벌써 9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시연은 거실로 나가 시어머니를 찾았습니다. 화선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호민 씨한테 연락이 안 돼요. 전화를 안 받아요. 화선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회식이 길어지나 보지. 접대 자리라 전화 받기 어려울 수도 있고. 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화선은 시연이 돌아가고 난 뒤에야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었어요. 설마 은진이가 찾아간 건 아니겠지. 화선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까 전화로 장소를 알려준 게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요.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은 은진이가 그렇게까지 할 리가 없었어요. 빗속에서 호미는 여전히 은진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은진아, 제발 택시 타. 감기 걸리겠어. 호민이 손을 들어 지나가는 택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은진은 택시 문을 열지 않았어요. 오빠가 먼저 대답해. 그 여자 뭐가 좋아서 결혼한 거야? 집안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거 하나도 없는 여자잖아. 호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연이는 착한 사람이야.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고. 그게 좋았어. 은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나는 오빠를 있는 그대로 안 봐줬어? 어릴 때부터 오빠만 좋아했는데 그게 부족했어? 호미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진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랑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은진아, 미안해. 근데 나는 너를 그렇게 본 적이 없어. 어릴 때부터 동생 같았어. 그 말에 은진은 주저앉을 것처럼 비틀거렸습니다. 호민이 급하게 부축했어요. 택시 기사가 창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손님, 타실 거예요, 말 거예요? 호민은 은진을 부축해서 택시에 태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진이 버텼어요. 싫어, 안 탈 거야. 결국 택시는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호미는 답답한 마음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비가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저택에서 시연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늘에서 물을 퍼붓는 것 같았습니다. 시연은 다시 휴대폰을 들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또다시 신호음만 울렸어요. 시연은 불룩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뱃속 아이가 발을 차는 게 느껴졌어요. 아빠가 왜 이렇게 늦으실까? 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한 걱정인 줄 알면서도 마음이 자꾸만 불안해졌어요. 창밖의 빗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렸습니다. 빗속에서 호미는 결국 은진을 다른 택시에 태우는데 성공했습니다. 은진은 택시에 타면서도 창문 너머로 호민을 바라보았어요. 눈물 젖은 얼굴이었습니다. 오빠, 후회할 거야. 택시가 떠나고 호민은 그제야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시연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12통이 와 있었어요. 호민은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지금 출발할게. 저택에서 시연은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김치 우동 사가지고 금방 갈게. 기다리고 있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시연은 휴대폰을 가슴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비가 점점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고 호미는 빗속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옷이 흠뻑 젖어 있었어요.
은진과의 실랑이에 시간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시연이 걱정하고 있을 게 분명했어요. 호미는 급한 마음에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원래 가려던 포장마차에 들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았죠. 길 건너편에 포장마차가 보였어요. 빨간 천막 아래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호미는 그쪽으로 뛰어갔어요. 포장마차 안에는 손님이 몇 명 없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장사가 안 되는 모양이었어요. 호미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말했습니다. 김치우동 하나 포장해 주세요.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호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 이 비에 흠뻑 젖었네. 잠깐 들어와서 말리고 가지 그래요. 아니요, 집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요. 빨리 포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머니는 알겠다며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끓는 물에 면을 넣고 잘 익은 김치를 썰어 넣었어요. 얼큰한 냄새가 포장마차 안에 퍼졌습니다. 호미는 우동이 완성되기를 기다리며 시연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 전에 둘이 자주 먹던 김치 우동이었어요. 자신이 바빠 만나는 시간이 늦어질 때면 갈 수 있는 곳은 포장마차밖에 없었지만 시연은 항상 행복했습니다. 김치 우동 하나에도 웃음꽃이 피던 시연이었어요. 여기요, 포장됐어요. 아주머니가 비닐봉지에 담아서 건네주었습니다. 호미는 돈을 내고 봉지를 받아들었어요. 따끈따끈한 온기가 손에 전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미는 다시 빗속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근처에 세워둔 차까지 뛰어가면서 김치 우동 봉지가 젖지 않도록 품에 안았어요. 시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김치 우동을 받고 기뻐할 시연의 모습이요. 차에 올라탄 호미는 김치 우동 봉지를 조수석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쏟아지면 안 되니까요. 안전벨트를 매고 시동을 걸었어요. 와이퍼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호미는 출발하기 전에 시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출발해. 김치 우동도 샀어. 전화기 너머로 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도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정말요? 고마워요. 조심해서 와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돼요. 걱정 마. 금방 갈게. 먹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 전화를 끊고 호미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빗줄기가 워낙 굵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와이퍼가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앞 유리에 빗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그 시각 저택에서 시연은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을 열어 그릇 2개를 꺼냈어요. 하나는 남편 것, 하나는 자기 것이었습니다. 젓가락도 나란히 놓았어요. 시연은 그릇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치 우동을 같이 먹을 생각에 벌써부터 기분이 좋았어요. 뱃속 아이한테도 말을 걸었습니다. 아빠가 김치 우동 사오신대. 너도 같이 먹자. 하지만 창밖을 보니 비가 점점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연은 불안한 마음에 다시 창가로 갔어요. 빗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빗속을 달리던 호미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음악 대신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현재 서울 전역에 폭우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도로 침수 지역이 늘어나고 있으니 운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미는 라디오를 듣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폭우였어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밤은 오랜만이었습니다. 호미는 속도를 조금 줄였어요. 하지만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앞섰습니다. 시연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호미는 핸들을 꽉 잡고 앞만 보고 달렸어요. 도로 위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빗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아서 곳곳에 웅덩이가 생겨 있었어요. 호미는 최대한 조심하며 운전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밤이었고
빗줄기 때문에 시야가 좁았어요. 저택에서 시연은 계속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출발했다고 했는데 도착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시연은 소파에 앉았다가 일어섰다가를 반복했어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연은 다시 창가로 갔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하늘에서 폭포가 쏟아지는 것처럼 비가 내렸습니다. 시연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호미는 거의 집 근처까지 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됐어요. 호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수석에 놓인 김치 우동 봉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직 따뜻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쪽 도로에 큰 웅덩이가 보였어요. 호미는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도로가 너무 미끄러웠어요. 타이어가 물 위를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습니다. 호미는 급하게 핸들을 꺾었어요. 차가 옆으로 미끄러졌습니다. 호미는 정신없이 핸들을 돌렸지만 차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미끄러지는 차 안에서 호미는 시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김치 우동을 기다리며 웃고 있을 시연이요. 뱃속에 있는 아기도 생각났어요. 아직 얼굴도 못 본 아기였습니다.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굉음과 함께 차체가 크게 흔들렸어요.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호민의 의식이 아득해졌어요. 조수석에 놓여있던 김치 우동 봉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비닐봉지가 찢어지면서 국물이 흘러나왔어요. 빨간 국물이 차 바닥을 적셨습니다. 김치 우동이었습니다. 시연이 그렇게 먹고 싶어 했던 김치 우동이요. 저택에서 시연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었어요.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울렸어요. 시연은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왜 전화 안 받아요? 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빗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시연은 그릇이 놓인 식탁을 바라보았어요. 나란히 놓인 두 개의 그릇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시연은 배를 감싸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빗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마치 세상이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 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시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호민 씨 보호자분 되시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시연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밤의 비는 멈출 줄을 몰랐어요. 병원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시연은 정신없이 뛰쳐나갔습니다. 집사가 급하게 차를 빼왔어요. 화선도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시연은 불룩한 배를 안고 뛰다시피 들어갔습니다. 접수대에서 남편 이름을 말하자 간호사가 안쪽을 가리켰어요. 시연이 응급실 안으로 들어섰을 때 침대 위에 누워있는 남편이 보였습니다. 온몸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얼굴도 피투성이었습니다. 여러 개의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고 삐삐하는 소리가 계속 울렸어요. 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간호사가 급하게 부축해 주었습니다. 의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상태가 많이 위중합니다. 머리 쪽에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시연은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남편의 모습만 보였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전화로 웃으며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김치우동 사갈게, 기다리고 있어.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시연은 비틀거리며 남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피가 묻어 있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여보, 일어나. 나왔어. 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김치우동 안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눈 떠요. 응, 우리 아기도 아빠 기다리고 있잖아요. 시연은 남편의 손을 자신의 배에 가져다 댔습니다. 뱃속 아이가 발을 찼어요. 마치 아빠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느껴져요? 아기가 아빠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일어나요. 하지만 남편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기계 소리만 계속 울렸어요. 시연은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울었어요. 집사와 함께 경찰과 대화를 나누던 화선이 들어왔어요. 화선은 침대 위에 누워있는 아들을 보고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화선의 눈앞에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사고를 당했던 그날 밤이었어요. 그때도 이렇게 병원으로 달려왔었습니다. 그때도 남편은 침대 위에 피투성이로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화선은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자 숨이 막혔습니다.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이번에는 아들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저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화선은 떨리는 다리로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화선의 눈이 시연에게 향했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울고 있는 시연이 보였어요. 그 순간 화선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너 때문이야. 화선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님? 화선이 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시연의 어깨를 세게 밀었어요. 시연이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내가 죽인 거야. 화선의 목소리가 응급실 안에 울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보았어요. 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김치우동. 내가 김치우동 사오라고 했잖아. 내가 그거 사오라고만 안 했으면 우리 호민이가 이렇게 안 됐어. 화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비가 이렇게 오는데 뭘 사오라고 그래.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집에서 해 먹으면 되잖아. 왜 꼭 바깥에서 사와야 했어? 시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자기 때문이라고요. 김치우동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요. 화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집안도 없고 배경도 없고 가진 거 하나 없는 게 내 아들한테 어떻게 눈을 들이밀어. 애까지 생겨서 내 아들 발목을 붙잡더니 이제는 아예 죽이려고 해. 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퍼서 나는 눈물인지 억울해서 나는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 집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상황을 보고 급하게 화선에게 다가갔어요. 회장님, 일단 진정하세요. 여기는 병원입니다. 하지만 화선은 집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진정하라고. 내 아들이 저렇게 누워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진정을 해. 화선은 다시 시연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장 나가. 내 얼굴 보기 싫어. 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걱정돼요. 호민 씨는 제 남편이에요. 옆에 있고 싶어요. 그 말에 화선의 표정이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남편?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남편이라는 말을 해? 내가 뭔데? 화선의 목소리에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너 같은 게 무슨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서 있어? 내 아들 인생을 망쳐놓고도 모자라서 이제는 죽이기까지 해. 시연은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눈물만 흘렸어요. 화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집사가 다시 화선을 말렸습니다. 회장님, 제발요. 작은 사모님 임신 중이십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화선은 집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뱃속에 있는 게 정말 호민이 아이인지 어떻게 알아? 처음부터 믿은 적 없어. 시연은 그 말을 듣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배를 감싸 안고 울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응급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기계 소리만 삐삐 울렸어요. 화선은 아들 곁으로 가서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호민아, 엄마가 왔어. 눈 떠. 제발 눈 떠. 시연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집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부축해 주었어요. 시연은 마지막으로 침대 위에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 의자에 앉아 시연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생사를 알 수 없고 시어머니에게는 살인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뱃속 아이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시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빠 꼭 깨어나실 거야. 그치?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밤의 비는 참 오래도록 그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시연은 병원 복도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했어요.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지켜봐야 한다고만 했습니다. 시연은 응급실 앞 의자에 앉아 새벽이 올 때까지 기도했어요. 하지만 화선은 시연을 호민 곁에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매번 가로막았어요. 시연은 멀리서 유리창 너머로 남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했어요. 화선은 병원에 상주하면서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시연도 병원에 있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눈초리가 너무 매서웠어요. 결국 시연은 저택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택에 돌아온 시연은 남편의 빈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옷이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남편의 향수 냄새가 아직도 났습니다. 시연은 남편의 옷을 껴안고 울었어요. 며칠 후 화선이 저택에 돌아왔습니다. 시연은 거실에서 시어머니를 맞이했어요. 남편의 상태가 궁금했습니다. 어머님, 호민 씨는 어떠세요? 화선은 시연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동안 병원에서 지새운 탓에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짐 싸. 시연은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 짐 싸서 당장 나가라고. 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화선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같은 년이 이 집에 있을 자격 없어. 당장 꺼져. 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호민 씨 아내예요. 이렇게 쫓아내실 수 없어요. 화선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아내, 내가 무슨 아내야. 내 아들 죽이려고 한 년이 아내라고.
시연은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뱃속 아이가 느껴졌어요. 시연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아이는 호민 씨 아이예요. 제발요. 화선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호민이 아이라고? 난 처음부터 안 믿었어. 그 뱃속에 있는 게 정말 내 아들 아이인지 어떻게 알아? 시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리며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화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애가 태어나면 유전자 검사부터 하려고 했었어. 근데 이제 그럴 필요도 없어졌네. 내 아들 잡아먹는 년이랑 그 뱃속 아이 둘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 시연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무리 미워도 이건 너무했어요. 어머님, 제발요. 호민 씨가 깨어나면. 화선이 시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면 그 뱃속 아이도 가만 안 둘 거야. 양심 있으면 조용히 사라져. 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정말로 무슨 짓이든 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조은진이었어요. 은진은 시연을 보고 안타까운 척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무슨 일이세요? 왜 울고 계세요? 시연은 은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진이 왜 여기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화선이 은진에게 말했습니다. 은진아, 잘 왔다. 이해 제대로 나가는지 좀 봐주렴. 난 더 이상 꼴도 보기 싫구나. 은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시연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렇게 된 거 깔끔하게 정리해요. 서로 좋게요. 시연은 은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위로하는 척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이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연은 짐을 챙기려고 방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화선이 뒤따라와서 말했어요. 짐 챙길 것 없어. 내 거 뭐 있다고. 그냥 몸만 나가. 시연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결혼 후에 산 옷들, 남편이 사준 물건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게 했어요. 집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집사는 주위를 살피고 시연에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작은 사모님, 이거라도 가져가세요. 당장 필요하실 거예요. 봉투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연은 집사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이 집에서 유일하게 따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받을 수 없어요. 시연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마저 받으면 정말 도둑년이 되는 것 같았어요. 집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연은 빈손으로 현관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시연은 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시는 얼굴 보이지 마라. 시연은 대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대문 밖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차 옆에 우산을 쓴 은진이 서 있었습니다. 은진은 시연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 많이 오는데 어디로 가세요? 태워다 드릴까요? 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진의 웃음이 비웃음처럼 느껴졌어요. 시연은 고개를 숙이고 은진을 지나쳤습니다. 비가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옷이 금세 젖었어요. 시연은 걸으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택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저기가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이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었어요. 시연은 배를 감싸 안고 걸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돈도 없고 휴대폰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호민이 의식을 되찾았어요. 눈을 뜬 호민이 가장 먼저 한 말은 시연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시연이는요? 시연이 어디 있어요? 화선은 아들의 손을 잡고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호민아, 그 애는 갔어. 갔다니요? 어디로요? 화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사고 나자마자 돈 받고 떠났어. 자기 과부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니 위자료 줬더니 바로 사라지더라. 호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짓말이죠. 시연이가 그럴 리 없어요. 화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기 싫겠지만 사실이야. 엄마가 왜 거짓말을 하겠니? 호미는 시연의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화선이 이미 숨겨둔 것을 호미는 몰랐습니다. 호미는 비서에게 시연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1년 동안 수소문했지만 시연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시연이 자주 가던 곳, 친정집, 친구들 모두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시연의 행방을 몰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회사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큰 프로젝트가 실패하면서 자금난에 빠졌어요. 화선은 호민에게 말했습니다. 은진이네 투자를 받으면 해결돼. 대신 조건이 있어. 호민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은진이랑 결혼해라. 호민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아직 시연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회사가 무너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결국 호미는 은진과 계약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이었어요. 철저히 회사를 위한 선택이었죠. 결혼식 날 호미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시연이 있었어요. 그렇게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시간이었어요.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화선의 회사는 크게 성장했습니다. 은진 집안의 투자를 바탕으로 사업을 확장했고, 이제는 업계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 되었어요. 화선은 회장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뿌듯해했습니다. 내 선택이 맞았어. 화선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그때 시연을 내쫓고 은진을 며느리로 들인 것이 결국 옳은 결정이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회사가 이만큼 커졌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화선을 성공한 여성 기업인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걸려 있었어요. 아들 호민과 은진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이 되었는데도 소식이 없었어요. 화선은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몇 번 은진에게 넌지시 물어보기도 했지만 은진은 그때마다 화제를 돌렸어요. 어느 날 화선은 공원을 산책하다가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엄마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화선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약 그때 시연이 낳은 아이가 있었다면 지금쯤 저 나이가 되었을 거예요. 7년이면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였습니다. 화선은 문득 시연 생각이 났어요. 임신한 몸으로 빗속에 쫓겨나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애는 잘 살고 있으려나. 화선은 스스로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그의 생각은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으니까요.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저택으로 돌아온 화선을 집사가 맞이했습니다. 20년 넘게 화선을 모셔온 충직한 사람이었어요. 집사는 화선의 약을 준비해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약 드셔야죠. 혈압약 시간이에요. 화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집사가 물을 따라주었어요. 화선은 약을 삼키며 집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가 이 집에 온 지도 20년이 넘었구먼. 네, 회장님. 제가 30살에 들어왔으니 이제 25년째입니다.
화선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이 있어줘서 고마워. 집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장님. 그날 저녁 저택에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은진이 화선의 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어머님, 제 보석이 없어졌어요. 화선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보석? 무슨 보석? 다이아몬드 목걸이요. 결혼 기념으로 어머님이 해주신 거 있잖아요. 서랍에 넣어뒀는데 없어졌어요. 화선은 당장 집안을 수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방과 사물함을 뒤졌어요. 그리고 그 보석은 집사의 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화선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5년을 함께한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고요. 화선은 집사를 불렀어요. 집사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아닙니다. 저는 그 보석을 가져간 적이 없습니다. 은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왜 당신 방에서 나왔는데요? 변명하지 마세요. 집사는 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회장님, 저를 믿어주세요. 25년을 모셨습니다. 제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화선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죽었을 때도, 아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도 집사는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밤새 병원을 지키고 화선이 쓰러질 것 같으면 부축해주고 말없이 곁을 지켜주었어요. 그런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고요. 하지만 옆에서 은진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화선은 며느리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은진 집안의 투자가 아직도 회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은진의 기분을 건드리면 안 됐습니다. 화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외면했어요. 그럼 이게 왜 자네 방에서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겠나? 집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화선은 더 이상 집사를 보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다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어. 미안하네. 화선의 말이 끝나자마자 은진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이런 도둑을 이 저택의 집사로 두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당장 내보내겠어요. 집사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집사는 마지막까지 예의를 잃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화선은 떠나는 집사의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사가 나간 뒤 화선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정말 그랬을까? 그 사람이. 하지만 화선은 진실을 파헤칠 용기가 없었어요. 은진과 부딪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덮어두는 게 편했어요. 며칠 후 새 집사가 들어왔습니다. 은진이 데려온 사람이었어요. 젊고 깔끔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은진은 화선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어머니가 추천해준 분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안심하세요. 화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왠지 낯설었습니다. 25년을 함께한 사람이 떠나고 갑자기 새 사람이 들어오니 집이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새 집사는 일을 잘했습니다. 화선의 일정을 관리하고 약도 챙기고 집안일도 빈틈없이 처리했어요. 하지만 화선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화선은 물을 마시려고 방에서 나왔어요. 복도를 지나는데 서재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화선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새 집사가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사모님. 오늘 회장님은 아침에 병원 가셨다가 오후에 회사에 들르셨어요.
저녁은 집에서 드시고 9시에 주무셨습니다. 화선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새 집사가 은진에게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고 있었어요. 내일 일정이요? 아침에 미용실 들렀다가 인터뷰하러 가신다고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거 있으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화선은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화선은 불안해졌습니다. 전에는 이 집의 주인으로서 당당했는데 이제는 왠지 눈치를 보게 되었어요. 은진이 거실에 있으면 방에 있고 싶었고 은진이 말을 걸면 조심스럽게 대답하게 되었습니다. 화선은 문득 깨달았어요. 언제부터인가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화선이었는데 이제는 은진의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권력이 서서히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화선은 그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어요. 은진 집안과의 관계가 회사를 지탱하고 있었으니까요. 화선은 스스로 만든 덫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화선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집은 내가 지은 집인데, 내가 일군 회사인데, 왜 나는 눈치를 봐야 하는 걸까?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화선은 그저 한숨만 내쉴 뿐이었어요. 그렇게 불안한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화선이 저택 정원을 산책하고 있는데 누군가 담장 너머에서 손짓을 했어요. 자세히 보니 쫓겨났던 전 집사였습니다. 화선은 주위를 살피고 조심스럽게 담장 쪽으로 다가갔어요. 집사의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쫓겨난 뒤로 고생을 많이 한 모양이었어요. 회장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화선은 담장 너머로 집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여긴 어떻게 온 거야? 들키면 어쩌려고. 집사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 조심하셔야 해요. 위험합니다. 화선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뭐가 위험해? 집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새 집사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작은 사모님 집에서 보낸 사람이에요. 제가 나와서 알아봤습니다. 작은 사모님네 집안에서 오래 일했던 사람이에요. 화선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새 집사가 은진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은진이 처음부터 어머니가 추천해준 사람이라고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들으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화선은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설마 나한테 무슨 짓을 하겠어. 내가 세운 집안인데. 집사의 얼굴에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조심하세요. 뭔가 이상해요. 저 쫓겨난 것도 그렇고요. 보석 사건도 누가 봐도 누명이잖아요. 화선은 집사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집사는 더 말하고 싶은 게 있는 듯 했지만 저택 쪽에서 인기척이 나자 황급히 사라졌어요. 화선은 담장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가 일군 집안인데 설마 나한테 어쩌겠어. 화선은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집의 주인은 자신이었으니까요. 평생을 바쳐서 일군 회사와 집안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침이었습니다. 화선은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하고 약을 먹었어요. 새 집사가 가져다 준 혈압약이었습니다. 화선은 물과 함께 약을 삼켰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화선은 가슴을 움켜쥐며 일어서려고 했어요. 숨이 안 쉬어져. 화선은 비틀거리며 탁자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서 쓰러졌어요. 탁자 위에 있던 가족사진 액자가 함께 떨어졌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새 집사가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괜찮으세요? 화선은 숨을 쉬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의식이 흐려지면서 깨진 액자 속 사진이 보였습니다. 남편과 아들, 그리고 젊은 시절의 자신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을 보며 화선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화선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처치를 받고 겨우 의식을 되찾았어요. 의사가 병실로 들어와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회장님, 다행히 큰 이상은 없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화선은 침대에 누운 채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뭐가 이상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드시던 약이 바뀌신 것 같은데요. 기존에 드시던 혈압약으로는 이런 반응이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혹시 약을 바꾸셨어요? 화선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요, 바꾼 적 없어요. 그런데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면 평소 드시던 약 성분이 아니에요. 다른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자칫하면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화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화선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의사가 앞으로 꼭 이 약으로 먹으라며 새로 처방해준 약 봉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잠시 후 약 먹을 시간이 되자 집사가 약을 챙겨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혈압약 드실 시간입니다. 거기 두고 가게. 지금 보던 서류만 마저 보고 먹을 테니 혈압약은 제 시간에 드셔야 합니다. 알았네. 통화할 건데 계속 거기 있을 건가? 명백한 축객령의 집사는 꼭 지금 드셔야 한다며 혈압약과 물이 있는 작은 쟁반을 내려두고 나갔습니다. 화선은 서랍 깊숙이 넣어둔 새로 받아온 약 봉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뜯어 두 약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았습니다. 새 알약 중 두 개는 동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미묘한 차이가 있었어요. 예전 약은 흰색이었는데 새 약은 약간 누런빛이 돌았습니다. 화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약을 바꿔치기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새 집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집사의 경고가 떠올랐어요. 조심하라던 그 말이 진심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화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복도를 서성이다가 은진의 방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문틈으로 은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와 통화 중인 것 같았습니다. 이제 슬슬 준비해야지. 그 전에 준비 제대로 하고. 화선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회장님 건강이 안 좋으신 거 알지? 이번 일로 더 안 좋아지셨어. 이사회 준비 제대로 해야 해. 회장 자리 비면 바로 움직일 수 있게. 화선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회사를 차지하려는 것이었어요. 화선은 벽에 등을 기대고 숨을 골랐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화선은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화선은 아들에게 연락하려고 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호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은진이 거실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호민 씨는 해외 출장 중이에요. 급한 일이 있어서 어제 떠났어요. 화선은 은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진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화선은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언제 돌아온다니?
글쎄요, 일이 해결되는 대로 오겠죠? 화선은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연락이 안 되고 집안에는 적뿐이었어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회장인 자신이 급한 일로 해외 출장 간 아들의 스케줄도 모른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그날 밤 화선은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야 했어요. 더 있다가는 정말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약을 바꿔치기 할 정도면 먹는 식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었으니까요. 새벽 3시였습니다. 화선은 조용히 방을 나와 서재로 갔어요. 서재 구석에 있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현금과 통장이 있었어요. 화선은 현금 뭉치와 통장 몇 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집사와 함께 시장 구경을 갔을 때 샀던 옷을 찾아 입었습니다. 화선은 주위를 살피며 현관으로 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신발을 들고 맨발로 걸었어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화선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집을 뒤로하고 도망치는 것이었어요. 화선은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갈 곳이 없었어요. 친척들과는 오래전에 연이 끊어졌고 친구들도 다 떠났습니다. 혼자였어요. 그때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7년 전 비 오는 밤에 쫓아냈던 사람이었어요. 임신한 몸으로 빈손으로 나갔던 그 사람. 화선은 오래전에 흥신소를 통해 그 사람의 소재를 알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아들과 다시 만날까 하는 마음에 알아봤던 것이었어요. 이럴 때 생각이 날 줄은 몰랐지만요. 화선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갈 곳은 그곳밖에 없었어요. 자신이 쫓아냈던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화선은 한참을 걸었습니다. 새벽에 집을 나와 택시를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또 걸었어요. 해가 뜨고 나서야 목적지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상가 건물들이 늘어선 골목이었어요. 화선이 평소에 다니던 곳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화선은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눈에 띄지 않게 챙겨 입은 시장에서 산 옷들. 평소 같았으면 절대 이런 모습으로 밖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머리도 흐트러져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 나이를 더 들어 보이게 했습니다. 화선은 골목을 걸으며 간판을 찾았습니다. 흥신소에서 받았던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면서요. 그리고 작은 가게 앞에서 멈췄어요. 우리 손만두. 빨간 글씨로 쓰인 간판이 보였습니다. 작은 가게였어요. 앞에는 만두찜기가 놓여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화선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7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비 오는 밤에 시연을 쫓아내던 자신의 모습이요. 임신한 몸으로 빗속에 서 있던 시연의 얼굴이 생생했습니다. 당장 나가. 그때 자신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화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어요. 가게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만두찜기 앞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가 보였어요. 시연이었습니다. 7년이 지났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얼굴이 조금 야위었지만 예전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손놀림이 빠르고 능숙했어요.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연 옆에 아이가 있었어요.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만두를 포장하는 것을 돕고 있었어요. 엄마를 돕는 모습이 기특해 보였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게 앞에 서 있는 화선을 보았어요. 어서 오세요. 아이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시연도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화선을 보았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화선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님, 여긴 어떻게? 화선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무릎이 꺾이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 좀 숨겨주면 안 되겠니? 화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며칠만 나 좀 숨겨주렴. 시연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7년 전 자신을 쫓아내던 그 당당하던 사람이 지금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초라한 옷차림에 눈물 젖은 얼굴로요. 그때 자신을 내려다보던 차가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시연은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굳혔어요. 7년 동안 겪었던 고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저렇게 무너져 있는 것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어요. 시연은 화선을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시연은 화선을 가게 안쪽 방으로 데려갔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시연과 아이가 지내는 공간이었어요. 살림살이가 소박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화선은 방바닥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믿을 사람이 없어. 오죽하면 여길 왔겠니? 미안하다. 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국물을 떠왔습니다. 말없이 화선 앞에 내려놓았어요. 무슨 일인지 알고 싶지 않아요. 일단 잠시 여기 계세요. 시연은 그 말만 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다시 가게로 나가 일을 시작했어요. 손님이 오면 만두를 팔아야 했으니까요. 얼마 후 가게 앞에 차 한 대가 멈췄습니다. 차에서 남자가 내렸어요. 시연은 그 남자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호민이었어요. 당신은 왜 여기에? 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호민은 시연을 바라보았어요. 7년 만에 마주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미안해. 곤란하게 하려던 거 아니야. 어머니 모시고 가려고. 시연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기를 어떻게 알았어요? 호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시연은 놀라서 호민을 바라보았어요. 호민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여길 찾았을 때 내가 아이랑 같이 있는 걸 봤어. 그런데 아이가 너무 어려 보여서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닐 것 같았어. 호민은 힘겹게 말을 이었어요. 다른 사람이랑 새 가정을 꾸린 줄 알았어. 그래서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멀리서만 봤어. 가끔 이 근처 지나가면서 차 안에서 너랑 아이 보면서 울었어. 시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호민이 몇 년 전부터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니요. 그때 안쪽 방에서 화선이 나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들은 모양이었어요. 화선, 호민, 시연. 세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화선의 눈이 아이에게 갔습니다. 만두 포장을 하다가 멈추고 이쪽을 바라보는 아이였어요. 화선은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호민이 어릴 때 모습과 닮아 있었어요. 눈매가 특히 그랬습니다. 화선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호민도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연에게 물었어요. 저 아이가 설마. 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야 방 안에 들어가 있어. 도리어 우리를 그들의 눈을 피해 방으로 보내버렸죠. 그 침묵과 시연의 행동이 곧 대답이었어요. 호민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시연이한테 그랬어요? 어머니가 쫓아낸 거예요? 화선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시연이가 돈 받고 떠났다고 했잖아요.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화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호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화선이 오열했습니다. 무릎이 꺾이면서 시연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하다, 얘야. 내가 정말 미안해. 시연은 화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시연은 화선을 일으켜 세웠어요. 화선이 시연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다시 잘 지내보면 안 되겠니? 이제 와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내가 정말 너무 후회했어. 시연은 화선의 손을 가만히 떼어냈습니다. 저는 사람으로서 곤란해 보이셔서 도와드리려던 거예요. 용서해서 도와드린 거 아니에요. 아드님 오셨으니 이제 돌아가세요. 화선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정말 안 되겠니? 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7년 동안 전 매일 밤 그날을 꿨어요. 비 오는 밤에 쫓겨나던 그날을요. 그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화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틈으로 아이의 얼굴이 보였어요. 아이가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시연은 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손님들 가실 거야. 화선은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손녀였어요. 7년 동안 보지 못했던 손녀가 저기 서 있었습니다. 화선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이후 호미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연이 다른 가정을 꾸린 게 아니고 자신의 아이와 함께 있다니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은진과 마주 앉는 것이었어요. 호미는 저택 거실에서 은진을 기다렸습니다. 은진이 들어오자 호미는 차갑게 말했어요. 알고 있었어. 어머니 약 바꾼 것도 회사 돈 빼돌린 것도. 은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이래? 호미는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어요. 증거 다 있어. 서로 시끄럽게 법정 싸움 가지 말고 조용히 정리하자. 은지는 서류를 보더니 표정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어요. 후회할 거야. 나 버리고 그 여자한테 가려는 거지. 내가 그렇게 둘 줄 알아? 호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책임도 죄도 묻지 않을 테니 조용히 사인하고 나가. 이게 마지막 기회야. 은지는 한참을 호민을 노려보았어요. 하지만 결국 펜을 들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사인하는 손이 떨렸어요. 은진이 떠난 뒤 호민은 회사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은진 측 사람들을 하나씩 내보내고 빼돌린 자금을 회수했어요. 시간이 걸렸지만 회사는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호민은 한 사람을 불렀어요. 억울하게 쫓겨났던 전 집사였습니다. 다시 돌아와 주시겠습니까? 집사는 호민의 말에 눈물을 글썽였어요. 감사합니다. 집사가 돌아오던 날 화선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사를 볼 면목이 없었어요. 자신이 믿어주지 않아서 쫓겨났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화선은 그 뒤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회장 자리에서도 물러났어요. 회사 일은 호민에게 모두 맡기고 저택 안에서만 지냈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선은 가끔 몰래 외출을 했어요. 목적지는 항상 같았습니다. 시연의 만두가게 근처였어요. 화선은 가게가 보이는 곳에 서서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시연이 만두를 만드는 모습, 아이가 뛰어다니는 모습을요. 손녀의 이름이 우리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가게 앞을 지나는 사람들이 아이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화선은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우리. 호민도 시연을 찾아갔습니다. 시연은 호민을 보고도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전 돌아가지 않아요. 그만 찾아오세요. 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호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강요하지 않을게. 호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기다릴게. 평생이라도. 손님으로 가게 오는 건 괜찮지? 시연은 호민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대답했습니다. 그건 뭐, 괜찮을 것 같네요. 그날 이후로 호민은 가끔 만두 가게에 들렀습니다. 만두를 사가기도 하고 그냥 시연과 우리를 보고 가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며칠 후 우리의 생일이었습니다. 시연은 아침부터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크지 않은 소박한 케이크였습니다. 딸기를 올리고 초를 꽂았어요. 우리는 엄마 옆에서 신이 나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내 생일이지? 응, 우리 생일이지. 시연은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시연과 우리는 작은 방에 마주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물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 둘이야? 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 둘이면 충분하지. 왜? 기다리는 사람 있어? 우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엄마. 시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에 쓸쓸함이 스쳤습니다. 그때 가게 밖에는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호민과 화선이었습니다. 호민은 작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고 화선은 작은 장난감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화선은 그 장난감을 고르느라 가게를 몇 번이나 돌아다녔습니다. 뭘 좋아할지 몰라서 몇 번이나 바꿔 샀어요. 화선이 발걸음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그냥 가자. 호민이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왜요? 내가 있으면 불편할 거야. 시연이도 아이도. 화선은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어요. 시연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분리수거를 하러 나온 것이었어요. 시연은 문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보고 멈췄습니다. 호민과 화선이 케이크와 선물을 들고 서 있었어요. 우리도 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을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엄마, 손님 왔어? 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선물 상자를 보고 물었어요. 우와, 우리 생일이라서 선물 사오신 거예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시연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화선이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손녀가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시연은 잠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옆으로 비켜섰어요. 들어오세요. 화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생일이니까요. 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완전히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괜찮을 것 같았어요. 네 사람이 작은 방에 모였습니다. 어색한 공기가 흘렀어요.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화선이 떨리는 손으로 장난감 상자를 우리에게 건넸어요. 이거 내 거야. 생일 축하해. 우리는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포장을 뜯으니 예쁜 인형이 들어있었어요. 우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우와, 예쁘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그 말을 듣는 순간 화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입술을 깨물며 참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시연이 케이크에 초를 켰어요. 작은 불꽃이 방 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우리야, 소원 빌어. 우리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어요. 무슨 소원을 비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이가 눈을 뜨고 후 하고 촛불을 껐어요. 그 순간 네 사람이 처음으로 한 공간에 함께 있었습니다. 화선과 호민, 시연과 우리. 어색했지만 그래도 함께였어요. 화선은 눈물을 참으며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호민은 시연을 바라보았어요. 시연은 우리를 바라보다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미소를 거두었어요. 아직은 아니라는 듯이요. 완전한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단절도 아니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시작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주 느리고 아주 조심스러운 시작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만두가게의 불빛이 골목을 환하게 비추었어요. 창문 너머로 4개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함께였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앞으로 시연이 어떠한 선택을 할지는 스스로만 알고 있겠죠. 부디 모두에게 행복한 선택이 되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세요.